휠체어에 앉은 백만장자는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외롭게 지냈다. 하지만 끈질긴 소녀가 다가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행동을 했다. 그의 손을 잡은 것이다. 그녀의 손길에는 의사나 약보다 강한 힘이 있었고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았다.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제1장 침묵의 저택. 강남의 고급 주택가,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저택 하나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서 있었다. 저택의 주인 김재성 72은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 한 명이었다. 삼성과 경쟁할 만큼 성장시킨 테크놀로지 기업 뉴센트릭의 창업자이자 전 회장. 그러나 지금 그는 거대한 저택에 갇힌 채 휠체어에 의지한 삶을 살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정부 이명희가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살짝 문을 열었다. 김재성은 이미 깨어 있었다. 창가에 휠체어를 둔 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10년째 매일 아침 똑같은 모습이었다. 식탁에 차려놓겠습니다. 이명희는 답을 기대하지 않은 채 조용히 물러났다. 김재성의 하루는 언제나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아무도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깊은 상처를 알지 못했다. 10년 전 그 사고 이후로 그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켰다. 김재성은 천천히 휠체어를 굴려 식당으로 향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한때 카리스마 넘치던 기업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눈빛에 노인만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 볼 이명희가 커피를 따르며 물었다. 평소와 같아. 그의 답변은 짧았다. 평소와 같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이미 회사는 오래전에 물려주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후회와 자책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김재성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그는 혼자서 올림픽 공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요한 시간을 보냈다. 공원 구석에 자리 잡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 그것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일상이었다. 운전기사 박정훈이 그를 데려다 주고 몇 시간 후에 다시 데리러 오기로 약속했다. 그 몇 시간 동안 김재성은 완전한 고독 속에 머물렀다. 가끔은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럴 때면 그는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 웃음소리는 그에게 10년 전 그 사고를 떠올리게 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던 강남대로 급한 회의에 늦은 그는 운전기사에게 속도를 내라고 재촉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길을 건너는 아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충격과 함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 후로 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어린 생명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김재성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래와는 다른 깊이가 있었다. 네가 누구지? 김재성은 차갑게 물었다. 그는 낯선 이들과의 대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박민지예요. 여기서 자주 뵈어서요. 항상 혼자 계시길래. 소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김재성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세상은 오래전부터 흐릿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냥 가거라. 나 혼자 있고 싶다. 그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하지만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내 벤치에 앉았다. 저도 항상 혼자 점심 먹어요. 같이 먹을래요? 김재성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는 차갑게 거절하려 했지만 소녀의 맑은 눈빛에 무언가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난 벌써 먹었어. 그는 짧게 답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 묘하게도 김재성은 그녀를 쫓아내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그녀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희 할머니가 그러는데 사람은 혼자 있으면 마음이 병든대요. 아저씨도 병드셨나 봐요. 소녀의 갑작스러운 말에 김재성은 놀랐다.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카로웠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그는 화를 내려다가 이상하게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닫았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아저씨 다리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김재성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12살 소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그의 하반신 마비를 고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서 가렴. 그러나 소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김재성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순수함? 확신? 아니면 그저 어린아이의 순진함일까? 제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걸어보세요. 소녀는 손을 내밀었다. 작고 가냘픈 손이었다. 김재성은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의사와 물리치료사를 만났고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 장난치지 마. 이런 식으로 동정을 구하면 안 돼. 그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 손을 잡으세요. 김재성은 머뭇거렸다. 왜 자신이 이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그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팔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특히 그의 다리에서 미미한 떨림이 느껴졌다. 김재성은 놀라 소녀의 손을 놓았다. 뭐였지?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 또 올게요. 같은 시간에 만나요.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들고 걸어갔다. 김재성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박정훈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김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아침과는 달랐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혼란스러우면서도 기대감이 묻어나는 표정이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그래. 김재성은 짧게 대답하며 휠체어에 몸을 실었다. 차에 오르며 그는 다시 한번 공원을 돌아보았다. 소녀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그날 밤 김재성은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 소녀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은 무엇이었는지,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제2장, 희망의 손길. 다음 날 아침 김재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창가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보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새로운 하루가 기대됐다. 아침 식사 시간 이명희는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회장님. 김재성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냥 평소와 같아. 그는 짧게 대답했지만 평소보다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준비를 서둘렀다. 이명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공원에 일찍 가고 싶습니다. 박 기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이명희는 깜짝 놀랐지만 곧 전화기를 들고 운전기사에게 연락했다. 김재성이 스스로 무언가를 요청한 것은 오랜만이었다. 올림픽 공원에 도착한 김재성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휠체어를 세웠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녀를 찾았다. 그녀가 정말 다시 올까? 아니면 어제는 그저 우연한 만남이었을까?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어제 만난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다. 올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야. 그는 혼잣말을 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그녀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재성은 점점 초조해졌다. 어쩌면 어제의 일은 그저 자신의 상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소녀가 그를 놀리기 위해 한 장난이었을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학교를 마친 학생들,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하는 직장인들, 그 중에서도 소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재성은 실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12살 소녀의 말을 믿다니. 역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휠체어를 돌리려 했다. 그때였다.
김재성 아저씨, 익숙한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소녀 박민지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늦어서 죄송해요. 학교에서 청소 당번이었거든요.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김재성 앞에 섰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고 볼은 달리느라 붉게 물들어 있었다. 김재성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는 소녀가 정말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없었다. 늦을 거면 오지 말지.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민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웃었다. 기다리셨군요. 저 올 줄 알고 계셨네요. 김재성은 당황했다. 소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야. 난 그냥...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민지는 웃으며 그의 옆 벤치에 앉았다. 오늘도 제 손 잡아보실래요? 김재성은 망설였다.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이상한 감각, 다리에서 느껴진 미세한 떨림, 그것이 정말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희망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내가 왜 네 손을 잡아야 하지? 난 세계 최고의 의사들에게도 치료받지 못했어. 어린 소녀가 무슨 힘이 있다고... 민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의사 선생님들은 몸만 보잖아요. 전 다른 것도 볼 수 있어요. 다른 것? 네. 아저씨 안에 있는 것들이요. 아픔이랑 슬픔이랑. 김재성은 소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영혼이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넌 대체 누구니? 민지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냥 박민지예요. 올해 12살이고 저기 봉천동에서 할머니랑 살아요. 부모님은? 아빠는 몰라요. 태어나기도 전에 가셨대요. 엄마는 일하러 멀리 가셨어요. 김재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소녀의 상황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의 눈빛은 맑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희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제 손 잡아볼래요? 민지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김재성은 잠시 고민했다. 그가 잃을 것은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지의 손을 잡았다. 어제와 같은 따뜻한 기운이 그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그 감각이 더 선명했다. 마치 온기가 그의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특히 다리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분명했다. 마비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는 확실히 무언가를 느꼈다. 어떠세요? 민지가 물었다. 김재성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뭔가 느껴져.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혹시 이것이 기적일까? 아니면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한번 일어서 보세요. 민지의 말에 김재성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 내 다리는...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제가 도울게요. 민지는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김재성은 망설였지만 결국 휠체어의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 순간 그는 균형을 잃고 다시 휠체어에 주저앉았다. 역시 안 돼. 그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 될 리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느끼셨죠? 김재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분명 착각이 아니었다. 그는 다리에서 미세한 감각을 느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집안에는 특별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무당이었던 증조 할머니도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했대요. 김재성은 무당이라는 말에 코웃음을 쳤다. 그는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과학과 논리만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일 또 올래요? 조금씩 연습하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민지의 제안에 김재성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의 실망과 의심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희망만이 남아있었다. 내일, 그래, 내일 다시 만나자. 민지는 활짝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다. 김재성은 무의식적으로 따라 웃었다. 그것은 10년 만의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그럼 내일 봬요. 이번엔 제가 절대 늦지 않을게요.
민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김재성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그는 소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깐, 그가 불렀다. 민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혹시 내 학교가 어디니? 봉천초등학교요. 6학년이에요. 점심은 항상 혼자 먹니?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이 저랑 어울리기 싫어해요. 제가 이상하다고.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김재성은 가슴 한편이 아파왔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녀는 또래들 사이에서 외톨이였던 것이다. 내일 내가 점심을 가져올게. 같이 먹자. 민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약속하셨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내밀어 약속의 표시를 했다. 김재성은 어색하게 자신의 손가락을 내밀어 그녀의 손가락과 맞대었다. 약속하마. 민지는 활짝 웃으며 달려갔다. 김재성은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그는 자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재성은 이명희를 불렀다. 내일 점심으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지? 이명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재성이 식사에 관심을 보인 것은 오랜만이었다. 손님이라도 오십니까? 아니, 그냥 내가 데려올 사람이 있어. 이명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누가 김재성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밤이 깊어갔다. 김재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민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저씨 안에 있는 것들이요. 아픔이랑 슬픔이랑. 그녀는 어떻게 그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걸까?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비로운 힘은 무엇일까? 김재성은 잠들기 전 오랜만에 기도를 했다. 내일도 민지가 오기를, 그리고 이 작은 희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제3장, 회복의 시작 일주일이 지났다. 김재성과 박민지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들은 만났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을 잡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김재성의 재활 훈련을 하고 있었다. 민지의 손을 잡고 서는 연습, 한 발 내딛는 연습. 그것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 오늘은 3걸음이나 걸으셨어요. 민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김재성은 휠체어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짧은 거리였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성취였다. 내 덕분이야. 그는 미소 지었다. 예전에 차갑고 냉담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이제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기색이 돌았다. 민지는 도시락을 꺼냈다. 이제 그들은 매일 함께 점심을 먹었다. 김재성은 최고급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가져왔고 민지는 할머니가 싸준 검소한 도시락을 가져왔다. 그들은 서로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할머니가 이 김치 직접 담그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민지는 김치를 김재성의 도시락 위에 올려주었다. 그는 김치를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맛있구나. 할머니 솜씨가 대단하시네. 민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에게 할머니는 전부였다. 부모 없이 자란 그녀에게 할머니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김재성이 문득 물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관절염이 심하셔서 많이 아프세요. 약값도 비싸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김재성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울 방법을 찾을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린 괜찮아요. 할머니는 강하신 분이에요. 그녀의 자존심이 느껴졌다. 김재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는 민지와 그녀의 할머니를 돕고 싶었다. 점심을 마친 후 그들은 다시 재활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민지가 김재성의 앞에 서서 양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처음에는 휘청거렸지만 곧 균형을 잡았다. 좋아요, 이제 한 발 내딛어 보세요. 김재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었다. 그리고 왼발, 그리고 다시 오른발, 3걸음, 4걸음, 5걸음까지 걸은 후 그는 다시 휠체어에 앉았다. 대단해요. 어제보다 2걸음이나 더 걸으셨어요. 민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김재성도 기뻤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민지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니? 민지는 어깨를 으쓱였다.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픈 동물들을 만지면 나아졌어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집안에는 예전부터 송이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 김재성의 질문에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냥 아저씨가 너무 슬퍼 보였어요.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김재성은 그 안에 뭔가 더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시간이 되면 민지가 스스로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훈련을 마친 후 그들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아저씨,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민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재성은 놀랐다. 글쎄,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그냥 그런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쁜 일도 그 안에서 배울 게 있어요. 김재성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12살 소녀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 깊은 말이었다. 너무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는구나. 할머니가 그러세요. 제가 영혼이 오래됐대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김재성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그 사고의 기억이 떠올랐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급하게 달리던 차, 갑자기 나타난 아이, 그리고 충격음. 민지야, 나 나쁜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10년 전 내가 한 아이를 다치게 해서 내 잘못이었어. 너무 서두르고 있었거든. 그 아이는 김재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10년 동안 그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민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괜찮아요. 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김재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10년간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내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어. 의사들은 시민성이라고 했지. 내 마음이 스스로를 벌주고 있다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저씨 마음이 아픈 거였군요. 그래, 내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 그럼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아저씨를 도울 수 있는지. 김재성은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송이우는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을 더 잘 치료해요. 아저씨 다리가 나아지는 건 아저씨 마음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김재성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민지를 만난 이후로 그는 조금씩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고마워, 민지야.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김재성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렀다. 그는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첫째, 박민지와 그녀의 할머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라. 둘째, 봉천동에 있는 그들의 집 근처에 더 나은 아파트를 구입하라. 셋째, 민지를 위한 교육신탁을 설립하라.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런... 변호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김재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민지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녀의 삶을 개선할 방법은 있었다. 다음 날 김재성은 평소보다 더 일찍 공원에 도착했다. 그는 민지를 기다리며 자신이 걸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는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발, 3걸음, 4걸음. 그는 혼자서 5걸음을 걸었다. 대단해요. 민지의 목소리에 김재성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지만 민지가 재빨리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조심하세요. 네가 왔구나. 보여주고 싶었어. 이제 혼자서도 조금 걸을 수 있어. 민지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녀는 김재성의 손을 잡고 그를 다시 휠체어로 안내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요. 김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지를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이 소녀는 단순히 그의 다리를 치료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을 치유하고 있었다. 민지야, 네 가족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니? 김재성의 질문에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다. 할머니 말고 다른 가족은 없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모르고 엄마는 제가 5살 때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모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 네, 형진 오빠. 오빠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재성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괜찮아. 말하기 힘들면 하지 않아도 돼. 민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말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 서두르지 마. 김재성은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1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슬픔에만 갇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은 뭐 먹을까? 그는 화제를 바꾸었다. 민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오늘 특별한 거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만드신 송편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예쁘게 빚어진 송편이 담겨 있었다. 와, 정말 맛있겠는데. 그들은 함께 송편을 나눠 먹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김재성은 오래전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송편이 생각났다. 내 어머니도 송편을 잘 만드셨어.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빚었지. 아저씨, 가족은 어디 계세요? 김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 떠났어. 아내는 10년 전 이혼했고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 나를 만나려 하지 않지. 왜요? 내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거든. 항상 일만 했어. 그리고 사고, 후에는 더 멀어졌지.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판단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다. 아들에게 연락해 보셨어요? 수없이 많이. 하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아. 계속 시도하세요.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예요. 김재성은 미소 지었다. 그는 민지의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를 존경했다. 그럴게. 네 말대로 할게. 하늘에는 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다. 김재성은 아쉬움을 느꼈다. 그는 더 오래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내일 봐, 민지야. 네, 내일 뵐게요. 민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듯 다시 돌아보았다. 아, 맞다. 내일은 제 생일이에요. 정말? 축하해. 원하는 선물 있니?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아저씨가 휠체어 없이 10걸음 걷는 것, 그게 제 소원이에요. 김재성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 아닌 그를 위한 선물을 원했다. 노력해볼게. 약속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할게.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민지는 달려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김재성은 천천히 휠체어를 몰고 공원을 빠져나왔다. 운전기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박정훈이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무슨 소문? 루 회장님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으셨다는. 김재성은 놀랐다. 그의 비밀이 어떻게 새어나간 걸까? 누가 그런 말을 해? 공원 관리인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어린 소녀와 매일 만난다는 이야기도요. 김재성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민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냥 헛소문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그의 회복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언론, 의사들, 호기심 많은 대중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민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재성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그는 민지를 보호할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그녀가 말하지 않은 이야기, 특히 그녀의 오빠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했다. 무언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예감이 있었다. 마치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진실이 그의 과거와 민지의 과거 사이에 묻혀 있는 것 같았다. 제4장, 숨겨진 진실. 민지의 생일 아침, 김재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가구가 놓인 드레스룸으로 걸어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의 아내가 남기고 간 보석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작은 진주 목걸이를 골랐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목걸이였다. 이걸 포장해 주세요. 그는 이명희에게 목걸이를 건넸다. 이명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누구를 위한 선물인가요? 며 친구야. 그는 짧게 대답했다. 친구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오랜만이었다. 이명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목걸이를 예쁘게 포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김재성은 또 다른 준비도 했다. 그는 전날 밤 늦게까지 연습했다. 휠체어 없이 걷는 연습. 그는 민지의 생일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었다. 10걸음 걷기. 그것은 단순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민지 덕분에 그는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올림픽. 공원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랑비였지만 곧 굵은 빗방울로 바뀌었다. 김재성은 공원 정자 아래에서 민지를 기다렸다. 그는 포장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민지의 반응을 상상했다. 그녀가 좋아할까?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워할까? 시간이 흘렀지만 민지는 오지 않았다. 평소라면 학교가 끝나는 즉시 달려왔을 시간. 김재성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비 때문에 오지 않은 걸까?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을까? 1시간이 지나도 민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재성은 걱정이 되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전화했다. 박정훈 봉천초등학교로 가자. 학교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대부분 하교한 후였다. 몇몇 학생들만이 우산을 쓰고 나오고 있었다. 김재성은 차에서 내려 한 학생에게 다가갔다. 저기 박민지라는 학생 알아?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6학년 세임반이요. 오늘 학교 안 왔어요. 김재성은 놀랐다. 민지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니. 어제까지만 해도 생일이라며 들떠 있었는데. 혹시 민지네 집 주소 알아?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몰라요. 봉천동 어딘가에 산다고 들었어요. 김재성은 감사 인사를 하고 차로 돌아왔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민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였다. 회장님, 요청하신 정보 찾았습니다. 박민지와 그녀의 할머니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주소는 봉천동 384소번지 18호입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에요. 지금 바로 거기로 가자.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김재성의 마음도 비만큼이나 무거웠다. 그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봉천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지역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오래된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김재성의 고급 세단은 이 낡은 동네에서 눈에 띄게 어울리지 않았다. 저기입니다. 박정훈이 작은 집을 가리켰다. 낡은 기와지붕의 단층 주택이었다. 담장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금이가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다. 김재성은 우산을 쓰고 내렸다. 그는 휠체어 없이 걸었다. 다리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는 민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 문 앞에 서서 그는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문가에 서 있었다. 민지의 할머니임이 틀림없었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경계심이 묻어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민지의 친구입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김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 그 사람이군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의미를 김재성은 해석할 수 없었다. 민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오지 않아서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더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비에 젖었네요. 집 안은 작았지만 정갈했다. 오래된 가구들이 조심스럽게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몇 장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김재성은 그중 한 장에 시선이 멈췄다. 민지와 어린 소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민지의 오빠로 보였다. 민지는 어디 있나요? 김재성이 물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에 있어요. 병원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할머니는 김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어젯밤부터 갑자기 열이 심하게 올랐어요. 아침에 의식을 잃어서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죠. 김재성은 충격을 받았다.
민지가 아프다니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느 병원입니까? 제가 가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김재성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당신이 정말 김재성 회장님이시죠? 뉴센트릭의 김재성은 놀랐다.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다니, 네, 그렇습니다. 민지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공원에서 만난 아저씨, 다리를 못 쓰시는 분.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 김재성인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재성은 할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슬픔, 분노, 아니면 두려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할머니가 계속했다. 운명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김재성은 혼란스러웠다.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은 정말 모르시나요? 민지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할머니의 질문에 김재성은 고개를 저었다. 민지의 오빠에 대해 알고 계세요? 약간 민지가 형진이라는 오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사진을 가져왔다. 이 아이가 박형진이에요. 민지의 오빠. 김재성은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밝은 미소의 소년이었다. 그의 눈은 민지와 닮아 있었다. 순수하고 맑은 눈. 그리고 이 아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전 강남대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김재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 소년을 바라보며 그는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갑자기 길을 건너던 소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던 그 순간, 아니 이럴 수가. 나세호 김재성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민지는 알고 있었던 걸까? 처음부터? 그래서 그를 도와주려 했던 걸까? 민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그런데 왜 저를 도우려 한 겁니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특별해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죠.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형진이가 떠난 후 그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다 몇 달 전 민지가 신문에서 당신의 기사를 봤어요. 휠체어에 의지한 차에 살고 있는 김재성 회장. 그 순간 민지는 알았어요. 당신이 그날 밤에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겁니까? 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거예요. 오빠를 데려간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민지는 달라졌어요. 매일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아픔에 갇혀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김재성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10년간 그를 괴롭혀온 그 사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잃은 어린 생명의 여동생이 바로 민지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를 도우려 했다. 이것은 용서였을까? 아니면 더 복잡한 감정이었을까?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김재성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그날 밤 제가 서둘지만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할머니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김재성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단순한 진실이었다. 민지는 저를 용서한 걸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용서라. 그런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민지는 당신을 도우려 했어요. 아마도 그것이 그 아이의 방식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자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김재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했다. 마치 10년간 찾아 헤매던 답을 마침내 찾은 것 같았다. 제가 민지를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김재성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져야 당신 걸을 수 있군요. 네, 민지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새로운 감정이 스쳤다. 놀라움, 그리고 희망. 그 아이가 정말 당신을 도왔군요. 김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포장된 선물을 내밀었다. 오늘이 민지의 생일이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선물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고맙습니다. 민지가 좋아할 거예요.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섰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김재성은 운전기사에게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자고 지시했다.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지를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는 여전히 그를 도와주려 할까?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 김재성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민지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재성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와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능하다면 그녀의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김재성은 민지의 할머니에게 물었다. 민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했어요. 열이 많이 내렸지만 아직 약한 상태예요. 김재성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지가 아픈 것이 혹시 자신 때문은 아닐까? 그녀가 자신을 도우려다 지친 것은 아닐까? 병실 문 앞에 서서 김재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할머니를 따라 조용히 문을 열었다. 제5장 용서의 손길 병실 안은 조용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민지는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재성은 문간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이 순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 민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할머니가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괜찮니, 우리 민지? 네, 이제 괜찮아요. 열도 많이 내렸어요. 민지의 시선이 할머니 뒤에 서 있는 김재성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놀란 것인지 기쁜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아저씨, 김재성은 천천히 병상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다. 그는 민지의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안녕 민지야. 저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김재성은 민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다 말씀해 주셨구나. 김재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제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김재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김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동안 그는 이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침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날 밤 내가 서둘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내 오빠는... 김재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렀다. 민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있었다. 매일 밤 오빠 생각이 나요. 오빠의 웃음소리, 오빠가 저에게 책 읽어주던 모습, 오빠가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일. 김재성은 민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는 자신이 한 아이의 삶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행복도 함께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민지가 계속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슬픔에 갇혀 살면 우리 모두 다른 아픔을 받게 된다고. 오빠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김재성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12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영혼의 지혜 같았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 능력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기로. 그리고 신문에서 아저씨를 봤을 때 민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재성을 바라보았다. 저는 알았어요. 아저씨가 그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아저씨도 오빠만큼이나 아프다는 걸. 김재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10년 동안 자신의 슬픔과 죄책감 속에 갇혀 살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천천히 죽어가게 만들었다. 내가 널 만났을 때, 네가 나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놀랐어.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김자혜성은 민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작은 손에서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네가 나를 도와준 이유가 이것이었다니. 나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아저씨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계속 아플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오빠도 그랬을 거예요. 오빠는 항상 누구보다 착했으니까요. 김재성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민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그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것은 용서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민지야,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저씨 마음 알아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같았다. 김재성은 문득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기억해냈다. 오늘이 내 생일이지. 선물을 가져왔어. 할머니가 포장된 상자를 민지에게 건넸다. 민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서 진주 목걸이가 나왔다. 와, 너무 예뻐요.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분명 그녀가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었다. 이건 내 아내가 가장 아끼던 목걸이야.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선물하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우리는 딸을 갖지 못했어. 김재성의 목소리에는 또 다른 슬픔이 묻어났다. 너에게 주고 싶었어. 네가 내 딸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가슴에 안았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소중히 간직할게요. 김재성은 민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그 순간 그는 또 다른 약속을 기억해냈다. 아, 그리고 내 생일 소원도 들어주려고 했어. 10걸음 걷기. 민지는 밝게 웃었다. 정말요? 보여주세요. 김재성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민지와 할머니 앞에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5걸음, 6걸음. 민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7걸음, 8걸음. 김재성은 마지막 힘을 내어 9걸음, 10걸음을 걸었다. 해냈어요. 정말 대단해요. 민지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할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재성은 천천히 민지의 침대로 돌아와 앉았다. 고마워 민지야, 네 덕분이야.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김재성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난 10년 동안 나는 내 자신으로부터 도망쳤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가마 그는 민지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 네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머니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김재성의 제안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걱정하지 마.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내가 도울 방법을 찾게 해줘.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자선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당신의 도움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김자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들의 자존심을 존중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민지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교육재단을 설립하려고 해. 재능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단. 민지, 네가 그 첫 번째 장학생이 되어주지 않을래? 민지의 눈이 커졌다. 장학생이요? 그래.
내 능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어. 딸아이가 의학을 공부하든 음악을 공부하든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분야를 지원할게. 민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정말 감사한 제안이에요. 민지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재성이 계속했다. 내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싶어.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싶어. 할머니는 망설였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민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김재성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민지야, 나도 너에게 부탁이 있어. 내 뭐예요? 나를 계속 도와줄래? 내 다리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민지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제가 아저씨 손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걸어요. 김재성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민지에게서 단순한 치유를 넘어선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민지야, 네가 퇴원하면 우리 함께 할 일이 있어. 김재성이 말했다. 뭔데요? 내 아들을 만나러 가야 해. 미국에 있는 내 아들,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가 용기를 내면 아들도 분명히 아저씨를 용서할 거예요. 김재성은 민지의 말을 듣고 희망을 느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에서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다. 그것은 치유의 기운이자 용서의 기운이었다. 고마워, 민지야. 네가 나에게 준 것은 단순히 걷는 능력이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다시 살아갈 용기야.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다. 김재성은 그 웃음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민지의 손을 잡고 그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내일 다시 올게. 그때까지 푹 쉬어. 김재성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 봬요. 그때는 더 건강해져 있을게요. 김재성은 민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것과 같은 애정 어린 제스처였다. 민지는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김재성은 할머니와 함께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과 민지가 나를 용서해 준 것, 그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입니다.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 모두 치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당신도, 민지도, 그리고 나도. 김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지금 당장은 민지가 빨리 나아지는 것만 바랄 뿐이에요. 나머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해 볼게요. 김재성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다. 병원을 나오면서 김재성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는 민지라는 작은 소녀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차에 오르며 김재성은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회사로 가자. 할 일이 많아. 박정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재성이 회사를 방문한 것은 오랜만이었다. 네, 회장님. 차가 출발하자 김재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마치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했다. 민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제6장.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가을의 서울올림픽공원은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의 나무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김재성과 박민지가 천천히 걷고 있었다. 김재성은 이제 지팡이만 짚고도 충분히 걸을 수 있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조금 불안정했지만 6개월 전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다. 아저씨, 오늘은 몇 바퀴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가 밝게 웃으며 물었다. 그녀는 새 교복을 입고 있었다. 강남의 명문 중학교 교복이었다. 김재성의 지원으로 민지는 새 학교에 전학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글쎄, 오늘은 세 바퀴는 충분히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재성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많이 회복했다. 물리치료사들은 그의 회복이 의학적으로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김재성은 그것이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의 힘이었다. 그럼 세 바퀴 돌고 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민지가 제안했다. 김재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만나 함께 운동하고 식사를 했다.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민지야, 다음 주 미국 여행 준비는 다 됐니? 김재성이 물었다. 민지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권도 받았고 할머니랑 같이 짐도 다 쌌어요. 정말 기대돼요. 다음 주 그들은 미국 보스턴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김재성의 아들 준호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재성은 마침내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오랜 설득 끝에 만남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그는 민지와 할머니를 함께 데려가기로 했다. 준호 아저씨가 저희를 만나주실까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김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 준호는 아직 나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적어도 만나보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야. 민지는 김재성의 손을 꼭 잡았다.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아저씨가 용기를 내서 한 발 내딛었으니까 준호 아저씨도 그 마음을 알아줄 거예요. 김재성은 민지의 낙관적인 태도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김재성은 이제 휠체어 없이도 충분히 오래 걸을 수 있었다. 그는 간혹 지팡이에 의지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걸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회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재성은 그것이 단순한 신체적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치유되면서 그의 몸도 따라서 치유된 것이었다. 아, 맞다. 할머니가 아저씨께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민지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뭔데? 할머니가 새 집 정말 마음에 든대요. 특히 마당에 있는 작은 정원이요. 할머니가 거기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하셨어요. 김재성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지와 할머니를 위해 강남과 가까운 곳에 작은 단독주택을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결코 호화로운 집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특히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을 선택한 것은 할머니의 취미를 고려한 것이었다. 할머니 건강은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새 병원에서 관절염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 훨씬 덜 아프시대요. 김재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의 건강은 그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최고의 의료진을 소개해 주었고 할머니가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들은 공원 중앙에 있는 작은 연못 앞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가을 햇살이 연못 위에 반짝이고 있었다. 민지야,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김재성이 물었다. 민지는 활짝 웃었다. 정말 좋아요. 선생님들이 친절하시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과학 시간이 제일 재미있어요. 과학? 그럼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은 아직 변함없니? 민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꼭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요. 김재성은 민지의 꿈을 지지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의학과 결합하면 정말 놀라운 의사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아저씨,
회사는 어떠세요? 다시 일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민지의 질문에 김재성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6개월 전부터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예전처럼 CEO로서 모든 것을 관리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결정에는 참여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형진, 재단이라는 교육재단이었다. 민지의 오빠 이름을 딴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다. 힘들지 않아. 오히려 다시 일할 수 있어서 기쁘지. 특히 형진, 재단 일은 정말 보람차.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오빠 이름을 딴 재단이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니 오빠도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김재성은 민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오빠를 그리워했지만 이제 그 그리움은 슬픔보다는 따뜻한 기억으로 변해 있었다. 민지야, 너와 네 할머니가 나를 용서해 준 것,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아직도 가끔 오빠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저를 슬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빠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돼요. 김재성은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성숙함은 항상 그를 놀라게 했다. 내 오빠는 분명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네가 얼마나 강하고 현명한 아이인지.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 듯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아저씨,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손과 관련된 그림이었다. 서로 맞잡은 손, 무언가를 건네는 손, 누군가를 부축하는 손. 이건 제가 꿈에서 봤어요. 손에 관한 꿈이요. 제 손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꿈이었어요. 김재성은 그림들을 유심히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낙서가 아니라 깊은 의미가 담긴 그림들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내 꿈이 현실이 되길 바랄게. 민지는 노트를 닫고 다시 가방에 넣었다. 저는 언젠가 제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의사가 되어서요. 김재성은 민지의 꿈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랐다. 그는 그녀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했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김재성은 자신의 체력이 많이 회복되었음을 느꼈다. 이제 그는 거의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었다. 아저씨, 미국에 가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민지가 물었다. 김재성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 준호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는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를 같이 구경하고 싶어. 그리고 보스턴의 유명한 음식도 먹어보고. 민지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싶어요. 뉴욕에도 갈 수 있을까요? 김재성은 웃었다. 물론이지. 보스턴에서 뉴욕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 주말에 기차를 타고 가볼 수 있을 거야. 민지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그녀에게 이번 여행은 인생 첫 해외여행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김재성에게도 특별한 여행이었다. 10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여행이었기 때문이다. 아저씨, 준호 아저씨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민지의 질문에 김재성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 몇 달 동안 고민해왔다. 솔직히 말할 거야.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용서를 강요하지는 않을 거야. 다만 그가 내 진심을 알아주길 바랄 뿐이야. 민지는 김재성의 손을 꼭 잡았다.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준호 아저씨도 아저씨의 마음을 알아줄 거예요. 김재성은 민지의 낙관적인 태도에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항상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들은 근처 카페에 들어갔다. 민지는 핫초코를, 김재성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민지야, 내가 널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 김재성이 문득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저도 아저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저씨 덕분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치유자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서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가족과도 같은 유대감이었다. 다음 주 미국 여행 정말 기대되네. 김재성이 말했다. 민지는 활짝 웃었다. 저도요, 비행기 타는 것도 처음이라 떨려요.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들은 음료를 마시며 앞으로의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보스턴에서 할 일, 뉴욕에서 볼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와의 만남에 대해.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재성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민지를 만난 후 그는 진정한 용서와 치유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민지야, 고마워. 그는 문득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갑자기 왜요? 그냥 네가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민지는 밝게 웃었다. 아저씨도 제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김재성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비록 그의 과거에는 슬픔과 후회가 있었지만 그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다. 민지라는 작은 소녀가 그에게 보여준 용서의 힘. 그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래, 앞으로도 함께하자. 내 손을 잡고 함께 걷자.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김재성은 이제 휠체어 없이도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민지가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김재성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내일 뵐게요. 미국 여행 준비 잊지 마세요. 그래, 내일 봐. 잘 가. 김재성은 민지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민지가 그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떠올렸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교훈.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민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차에 오르며 김재성은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회사로 가자. 아직 할 일이 많아. 그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다. 그는 이제 삶의 목적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순히 자신의 회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민지와 같은 아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차가 출발하자 김재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가을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이 계절의 변화가 마치 자신의 인생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듯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새로운 계절을 민지와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손을 잡고 한 걸음씩 새로운 시작을 향해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김재성과 박민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감정과 치유에 여정을 담은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저희는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우리는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